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탁자는 신분을 공개하고 부정 채용된 직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하는 등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헌재 소장 공백 장기화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해 단속했다는 우리 어선과 선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40일 넘게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관리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됩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 국정감사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과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고 이사장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한 걸 두고 가시돋이 설전이 오가며 하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사건 은폐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에 적발된 금융감독원에서 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재판받느라 업무에서 배제된 임원이 법인카드를 펑펑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NC소프트 윤송희 사장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주차 시비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집니다. 선체가 세워진 뒤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와 남아있는 5명의 미수습자 수색이 진행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의 꿈을 빼앗는 심각한 범죄,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업난 속에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채용 청탁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정 경쟁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겁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공공기관 채용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자들을 해임하고 청탁자의 실명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박수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공기관 1,100여 곳에 최근 5년간 채용 업무 전반을 조사해 비리가 적발되면 연루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사실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인사 조치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선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하고 청탁한 사람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합니다. 공공부문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채용 비리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건 청년 취업난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이 커지고 있고 공정한 경쟁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비리 제보도 받을 계획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서기로 한 거는 그만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채용 비리를 적발해도 일단 뽑은 사람은 쉽게 내보낼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비리로 뽑힌 사람을 퇴직 처리하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욱 기자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2년과 13년 신규 채용된 518명 전원을 청탁으로 뽑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탁자 명단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7명과 산업부 공무원 등이 올라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면접 순위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감독원은 정원을 늘려 국책은행 임원아들을 채용했습니다. 청탁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입니다. 현재 산하기관에 18개 기관에 805명이 지금 부정합격, 하여튼 부정채용 이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이들의 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11개 공공기관에서 부정 채용이 확인된 34명 가운데
6명만 스스로 퇴사했을 뿐입니다. 뒤늦게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이런 허점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고쳐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5년간 공공부문 입사 지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또 채용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벌, 부실수사 관행도 고치기로 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를 지휘토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성 재판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소장 임기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희수 권한대행을 빼면 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으로 지난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현 여권과 특별히 인연이 없는 이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우선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후보자는 동료의 희생을 딛고 지명받아 가슴 아프다면서 헌법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소장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 후보자가 내년 9월 재판관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맡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입법 미비 상태를 내버려도 역대 헌재 소장 가운데 최단 기간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에 나서라는 겁니다.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전에 국회가 소장 임기를 법으로 규정해 6년 임기를 보장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희수 체제를 고집한 꼼수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헌재 소장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북한이 자기네 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납포했던 우리 선원과 어선을 오늘 엿새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북한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낸 건 7년 만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대화 국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을 싣고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91 흥진호로부터 연락이 끊긴 건 지난 20일 오전입니다. 하루 뒤 해경이 수색에 나섰지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흥진호가 21일 새벽 북측 수역을 불법 침입해 단속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오늘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흥진호는 북방 개선을 오늘 오후 6시 38분경 통과했고 선원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낸 건 7년 만으로 납포 엿새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엔 납포부터 송환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40일 넘게 잠잠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국면 전환용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 자제가 길어지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겠다, 숨고르기를 하겠다, 이런 차원의 전략적 행보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최선희 국장이 대남 비난을 일절하지 않은 것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명의로 초강경 대응을 공식 언급한 만큼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은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달리 목표는 전쟁이 아닌 비핵화라며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군사분계선과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군 동향을 직접 살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판문점 내로 들어서자 북한군은 경비병 수를 급히 늘리며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Our goal is not war.
but rathe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복을 입으려던 계획을 바꿔 두 장관 모두 양복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을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방지를 위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억지력으로 실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신뢰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며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내일 국방부에서 49차 한미 안보 협의회를 열고 미사일 탄두 중량과 전략무기 순환 배치, 전자권 전환 조건을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전 고위 간부가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동안에도 회사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써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할 당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현안 TF에 소속돼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F엔 장 지검장을 비롯해 법률보좌관이던 변모 서울고검검사, 파견검사이던 이모 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겐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보고를 받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잘못된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에 오른 장 지검장과 이모 부장을 인사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부장검사를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내일, 장 검사장은 모레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말과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식의 발언을 또 한 번 했고 점심시간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박문진 국정감사장. MBC 현안 중 최대 쟁점인 보도의 공정성을 놓고 의원들과 고영주 이사장이 설전을 벌입니다.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 인식과 언행이 지금 MBC의 어떤 신뢰도 저하, 경영 악화에 책임이 없다 보십니까? 저 때문에 MBC 신뢰도가 낮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 정회 시간 한국당 의총에 참석한 것을 위원장 대행을 맡은 신경민 의원이 질책하자 고 이사장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 국감을 멈추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위원장한테 위원장이면 맞짱을 뜨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강하게 성토했고 한국당은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한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 미수습자 수색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진룸이 있는 세월호 기관구역은 각종 장비가 얽혀 있고 아직도 펄이 많아 정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프로펠러의 오작동과 선체 좌현이 충돌 흔적 등 침몰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려면 선체를 세워놓고 조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선체조사위원회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5명 남은 미수습자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족들의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미수습자 수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밀 조사를 위해서라도 직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직립을 해야 된다. 먼저 현재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된 세월호를 물 위에 설치한 플로팅 도크로 옮깁니다. 이어 8,000톤급 이상의 크레인들을 통해 세월호를 천천히 돌려 바로 세웁니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를 다시 육지로 이동시키면 직립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최종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67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선조위는 예상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68억 원가량 예상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직립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최근 잇따른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비난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문제 또 전해드립니다. 고위직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서 재판받느라 업무에서 배제된 임원이 법인카드를 펑펑 쓰는가 하면 퇴임 뒤에 갈 자리를 만들어 자신을 셀프 임용한 원장도 있었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 지난 4월 검찰의 기소와 함께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법인카드 사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인분 메뉴가 6, 7만 원인 고급 한식당에서 한 번에 약 25만 원을 쓰는가 하면 한 양식당에선 저녁 한 끼에 2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30일 동안 모두 514만 원, 하루 평균 17만 원을 식비로 썼습니다.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재직한 최수연 전 금감원장은 재임 시절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해 유급의 고문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원장들이 무보수의 명예직 고문을 맡았던 관행을 깨고 최 전 원장은 퇴임 후 2년간 자문료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받고 집무실과 비서는 물론 기사 딸린 관용차도 썼습니다. 구두자 없는 했죠. 예, 만나기도 하고요. 그 자세한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고액의 자문료를 낸 대가로 어떤 자문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조차 해두지 않았고 관용차 사용 내역도 전혀 파악해 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고위 임원들일수록 더 엄격한 윤리 규정 적용이 돼야 되고 대응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고위직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느슨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고강도의 자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외근하고 받는 출장비를 허위로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매달 상한액을 꽉꽉 채워가며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1시 27분 마포구의회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합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근 출장비를 청구했습니다. 부장님이 저기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게 4시간 걸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종종.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다른 직원의 4월 출장비 내역입니다. 근무일 20일 가운데 이틀 빼고 모두 출장을 다녔다며 월 상한액인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포구 의회 사무국 직원 29명 가운데 26명이 상한액을 꽉 채웠습니다. 고입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100번이라고 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또 하는 일반화된 그런 것들도 있고. 인천 남구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청구서엔 전출자 방석 전달이란 명목도 있습니다. 전출 직원에게 선물을 주러 가면서 4명이 출장비를 청구했습니다. 하게끔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지자체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2시간에 10,000원, 하루 최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월 상한액을 책정해두고 예산 배정을 합니다.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뭐 깎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수당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마포구 의회는 출장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인천 남구청은 선물 전달이 공무인지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핵 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원전과 달리 핵 융합 플라즈마 발전은 아직 인류가 실현하지 못한 꿈의 에너지원입니다. 안전하고 거의 영구적이어서 인공 태양으로까지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3년 안에 실현해 보이겠다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보수단체와 한전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인데 투자 계약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한전산업개발이 플라즈마 발전기 개발 연구소로 지난달 임대한 곳인데 텅 비어 있습니다. 8월달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9월 초에 한번 왔어요.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3월 S사와 플라즈마 발전기 개발비를 3년간 지원하는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S사가 소개한 우즈베키스탄의 핵물리학 연구원 5명을 채용하고 체류비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 발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 연구원은 82살 고령이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그의 가족입니다. 이 박사인 이 사람들은 292만 원이고 손자 대학 2학년생은 583만 500원을 주고 이것도 거꾸로 된 거야. 이상하잖아. 이거. 회사 감사와 임원들은 S사가 제시한 원천 기술 특허가 수상하다고 주장합니다. S사는 지난해 매출 실적이 없는데 과학자가 아닌 이 회사 대표와 전직 의원인 대표 아버지의 이름이 특허에 올라 있습니다. S사의 계열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기술이지 플라즈마 발전과 관련 없다는 지적이 국감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전 세계 학술 정보 사이트에도 이들이 만들었다는 논문이나 저서 한 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계약이 체결돼서 이런 계약을 투자심의위원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한전산업개발 주보관 사장이 체결하자 감사와 임원들이 배임이라고 반발했고 최대 주주인 자유총연맹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장에 대한 엄중 경고에 그쳤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투자받은 곳에서 주장하는 상온 플라즈마 발전은 초고온이 아닌 상온에서 쉽게 핵 융합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국감에서까지 문제 삼은 건 과학계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한전산업개발이 큰 돈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게 1000톤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K스타. 프랑스에서 10년 넘게 공사 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 모두 초고온 핵융합 발전의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한 초기 연구시설입니다. 실험 온도는 섭씨 1억 도를 넘나듭니다. 지구에서도 태양처럼 초고온 상태를 만들어서 핵융합을 통해 그 열로 물을 끓이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게 핵융합 플라즈마 발전입니다. 핵융합 발전을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핵융합을 초고온이 아니라 상온의 작은 연구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한전산업개발 측의 주장입니다. 발전기 개발을 맡은 S사는 우즈베키스탄 연구진의 실험 영상과 특허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 전문가들은 플라즈마 발전과는 관계가 없는 물질 분리 특허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까지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드렸는데 대충 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초고온 핵융합과 달리 상온 핵융합은 구현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사과학이라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한전산업개발 주보관 사장은 물질 변환 과정에서 만든 플라즈마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S사의 말을 신뢰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 비용 전체를 대기로 계약한 겁니다. 주 사장과 S사는 국내에서 실제로 실험 장비를 만들어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허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허 씨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경찰 수사 상황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인 68살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살 허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허 씨는 부동산 일을 보러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허 씨가 보러 갔다는 건물과 숨진 윤 씨의 집은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축 공사 중인 해당 건물과 허 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지도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잘 모르죠. 경찰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허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 씨가 밤늦게 현장에 방문했고 2시간 가까이 윤 씨를 기다린 점, 윤 씨의 몸에 난 상처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분석요원 2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면서 허 씨가 버렸다는 흉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가 다 통했다는데 흉기가 거기 있을 리가 있나? 감정이 섞이지 않으면 이해한 흉기로 찌를 리가 있나? 경찰은 오늘 밤 늦게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한 버스 회사 임원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은 물론 퇴사까지 강요했던 사건 그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퇴사 강요와 폭행이 있었던 청주의 한 버스 회사입니다. 취재진이 이 버스 회사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발령 시 근로자가 1,500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능력에 되는 사람들은 1,500원을 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6개월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돼가지고 집에 가는 거고.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 회사가 돈을 챙기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회사 대표는 차용증을 써주고 정규직 조건으로 1,500만 원씩을 받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 뒤로 차용증 대신 근로계약서에 회사 운영비 납부 조건을 적은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이제 뭐 가정을 이끌고 직장을 가지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는.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경영난으로 인해 받은 돈 모두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고 퇴사 시엔 변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체불 안 시키고 이사를 부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았고 운영자금을 받지 않고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어도 9명이 정규직을 조건으로 돈을 낸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강원도의 한 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여온 수입차 동호회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무려 320km로 달리다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터널 안으로 고급 수입차 2대가 빠르게 진입합니다. 바깥 차선의 차량이 굉음을 내며 속도를 올리더니 중심을 잃고 왼쪽 차선을 침범해 나란히 달리던 차량과 부딪혀 2바퀴를 구릅니다. 33살 김모 씨 등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 지역 자동차 동호회원들이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원주 봉산 터널에서 16차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고장난 차들 같은 경우에는 AM도 있는데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잖아요.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인데 최고 시속 320km까지 질주했습니다. 특히 사고를 낸 김 씨는 보험사에 혼자 달리다 난 사고라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1억 원을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능을 뽐낼 겸 본인의 운전 실력도 뽐내면서 레이싱 경주.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 사기 혐의로 김 씨 등 동호회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지 나흘째인 오늘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의식해서 연말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 주공 재건축 모델하우스엔 오전부터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분양만 1,400채인데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청약 과열도 예상됩니다. 영등포 뉴타운 등 다른 신규 분양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를 의식해 올 연말 분양시장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제일 큰 꿈이니까 차익보다는 일단 내 집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타보자. 대출 규제 전에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또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신DTI가 내년 1월에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도 가세했다는 분석입니다. 12사 대책이 발표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소폭 올라 3주 연속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뚜렷한 관망세 속에 인기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성이 확실한 상품, 지역에 선별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양극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를 새롭게 보여주는 당시 특검의 신문조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이른바 비선진료 지원을 위해서 세무조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컨설팅 업체 대표인 이현주 씨는 비선진료의 핵심인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과 관련해 정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15년 4월에 저희 가족 3대에 걸친 압수 세무조사가 들어왔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던 이 씨의 남편과 복지부 직원들도 좌천됐는데 지금까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로 결론 나 있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특검 조서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 전 수석은 인사조치에 대해 대통령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들었고 민정수석실은 곧 우병우 수석을 뜻한다고 진술합니다. 핵심 증인이던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도 우병우, 안종범 두 사람이 이 씨 세무조사를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다른 건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이 진술들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이 수석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또 독려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복역 중인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특검 조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전화해 국세청은 어떻게 됐냐며 직접 세무조사를 다그쳤다는 내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청와대 첫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치안 안보 분야 청와대 최고 책임자였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각을 당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 아침 상황에 대해서 종합 서면 보고 10시경에 했지 않습니까? 예.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청와대에서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을 오전 9시 반으로 기록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런 주장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최근 김 전 실장을 출국 금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자 확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을 상대로 최초 보고 시간이 실제 바뀌었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한 뒤 김 전 실장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김 전 실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국정농단에 항의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촛불 집회가 열린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이루는 평화적인 시민혁명이죠. SBS는 오늘부터 촛불 집회 1년을 돌아보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첫 순서로 촛불 집회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실상을 드러낸 뒤 첫 주말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는 예고된 2,000명이 아니라 3만 명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촛불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집회엔 30만, 3차엔 106만 명으로 불어났고 박 전 대통령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던 12월 3일 촛불은 절정으로 타올랐습니다. 광화문 앞에만 170만 명, 전국적으로 무려 232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넘어선 헌정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도 놀라웠습니다. 사상 처음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벌였지만 끝까지 평화적이었습니다. 모두 23차례, 누적 인원 1,685만여 명이 밝힌 촛불은 그렇게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촛불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촛불 집회 하면 바로 그냥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예요? 한 마음? 한 마음. 뜨겁다. 뜨겁다? 예. 어떤 면이 뜨겁다? 그 겨울에 추울 때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그걸 다 녹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한마디? 예, 한마디가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촛불 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나서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귀한 성과입니다. 국민의 참여로 나라가 바뀌는 세상인데 이제 뭔들 못하겠냐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저는 이런 행사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계기가 되는 일들에 참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완의 혁명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적폐들을 하나하나씩 온전하게 좀 개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촛불의 어떤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으로 나간 민주주의를 다시 정당이나 의회 등 제도 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나 사회 과정 통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제도적인 공고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국 시민들의 촛불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닐까. 시민이 이룬 촛불혁명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인천 부평 미군 기지에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이 반환할 예정인 부평 미군 기지 캠프마켓입니다. 환경부가 2차례 현장 조사한 결과 오염이 가장 심했던 곳은 군수품 재활용 센터였습니다.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1000피코그램 이상 나온 지점이 7개나 됐고 최고 10,000피코그램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준은 없지만 일본 기준치 1000피코그램의 10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다이옥신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각에 대한 그 잔재의 영향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오염됐고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도 확인됐는데 납은 기준치의 70배, 구리는 15배가량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1월 시료 분석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결과 공개까지는 1년이나 걸렸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제출을 했고 미 측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테고요. 정부는 조만간 토양 정화 방법을 결정하고 주민 건강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환 예정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는 지금까지 4곳에서 이루어졌고 협상 중에 결과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부평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경우 환경 오염도는 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지난달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 분석 결과 풍계리 주변 지반이 3m가량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이 위성 사진을 분석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핵실험이 이뤄진 만탑산 정상 부근에서 산 경사면을 따라
땅이 최고 3m 정도 크게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4차와 5차 핵실험 때 고작 10cm 정도 땅이 움직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땅이 꺼졌는지 산사태로 인한 흘러내린 건지 정확히 구분은 불가능하지만 그 함몰 지진과 산사태를 포함한 변이가 약 3m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상청은 또 핵실험 여파로 지하에 60에서 100m 정도의 공동, 즉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땅 속에 커다란 공간이 생기면 추가 지진과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미 갱도의 상당 부분이 무너졌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함몰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할 이유가 없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태평양 상공, 백현도 상공에서 EMP를 하겠다. 기상청은 핵실험 충격이 백두산 아래 마그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백두산 화산 활동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반세기 넘도록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 기밀 문서 2,800건이 공개됐습니다. 암살범이 구소련의 첩보기관 KGB와 접촉했다는 내용도 나왔지만 논란을 잠재울 결정적 문건은 없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던 날 미 중앙정보국 CIA가 작성한 메모입니다. 암살범 오스왈드가 2달 전 멕시코 주재 구소련 대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도청했고 통화 대상이 첩보기관 KGB 요원이라고 밝힌 코스티코프 영사라고 적시했습니다. 코스티코프 영사는 암살 업무를 담당하던 KGB 13호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연방수사국 FBI는 전혀 다른 정보를 백악관에 전달합니다. 암살 사건은 미국 극우주의자들의 잘 조직된 음모란 소련 측 주장을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오스왈드가 CIA 요원인지를 추궁했던 조사위원회의 문답, CIA가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 등 기밀 문서 2,800여 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음모론을 잠재울 결정적 한 방은 없었습니다. think they would have put together something that was intelligible for the public, but they did not. 미소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 인기 절정의 젊은 대통령 암살이 불러온 각종 의혹과 음모론은 54년 만에 기밀문서 공개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이색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인데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제주 앞바다입니다. 돌고래 떼가 가을 바다를 가릅니다. 먹이 사냥에 성공한 돌고래가 솟아오릅니다. 전국에서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육지에서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돌고래인데 보니까 참 뜻깊고 그다음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살을 헤집는 돌고래들의 움직임이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얀 배를 보이거나 뒹굴기도 하다 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암컷 한 마리를 두고 서너 마리의 수컷 돌고래들이 짝짓기 경쟁을 하는 겁니다. 주로 봄이나 여름철에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처럼 확인된 건 이례적입니다. 쭉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암컷이 지칠 때쯤 되면 짝짓기를 하는 행동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주로 봄부터 여름까지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임신 기간은 사람과 비슷한 11개월가량입니다. 하지만 아직 짝짓기나 출산 등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 연구된 게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가을둥이 새끼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 바다를 뛰노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기아 양현종 투수가 보여준 완봉력투가 큰 화제입니다. 에이스의 진면목이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9회 초 투아웃. 두산 마지막 타자 양의지를 상대로 투 스트라이크를 잡은 양현종이 바깥쪽 유인구를 요구하는 포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면 승부를 펼칠 테니 바깥쪽으로 빠져앉지 말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122구째 몸쪽 직구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 완봉승을 마무리한 뒤 양현종은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는 뜻을 몸짓으로 나타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젖먹던 힘으로 던졌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좀 실수도 많이 있었는데 좀 운도 많이 딸랐던 그런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선 한국 시리즈 마운드에서 양현종의 전략은 정면 승부였습니다. 전체 구종의 66%를 직구로 선택해 삼진을 11개나 잡았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최대한 몸을 앞으로 끌고 나와 평소보다 5cm 더 타석과 가까운 지점에서 공을 뿌렸습니다. 경기 후반엔 관중석의 응원을 유도해 팬들의 힘까지 빌려가며 한국 시리즈 사상 첫 1대0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리액션을 조금이나마 크게 함으로써 좀 저희 팀이 조금이나마 힘이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막강한 두산 타선을 잠재운 양현종의 맹활약으로 한국 시리즈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SBS 이성. SK 핑크스 여자골프 첫날 초청 선수로 나온 여중생 아마추어가 6언더파를 몰아치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15살 홍예은 양의 멋진 팟세이브 보시죠. 오늘도 공기가 좀 답답하다 싶으셨죠? 다행히도 이번 주말은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에 큰 어려움은 없겠고요. 모레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점점 쌀쌀해지겠고 동해안에는 비가,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사울라는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남해상에는 거센 풍랑이, 그리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조금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몇몇 공공기관의 필기시험이 치러지는데 금요일 밤인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취업준비생분들 모두 힘내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